안녕하세요.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용창입니다. 이번 제4강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부터 1910년 8월 경술국치까지 약 5, 6년에 걸친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기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의 제목은 나라를 팔아 부귀를 얻다. 그 소제목으로 친일 매국의 죄상입니다. 나라를 팔은 것은 이제 매국이라고 하는 거죠. 친일은 일제강점기 내내, 또 길게 보자면 1905년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매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직접 팔아 넘기는 데 앞장섰던 여러 가지 조약들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일제강점기 내내 그런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던 일군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시작은 이른바 1905년 11월에 이루어졌던 외교권 박탈. 외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주권이 온전히 사라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른바 이제 을사보호조약. 우리의 입장에서는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을사년에 체결된 늑약이라고 해서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을사보호조약 때는 이른바 이제 을사오적이 있고요. 1907년에 정미조약 때는 정미 7조약에 가담했던 내각 대신들 7명을 이제 정미 7적이라고 합니다. 오적과 7적 할 때 이 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매국 쪽, 매국노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1910년 8월에 경술국치 조약에 직접 비준에 가담했던 9명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경술구적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을사늑약 때 참여했던 사람들부터 을사오적의 면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그림은 사료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부분을 편집을 해서 그림으로 이제 볼 수 있게 해놓은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을사조약 에 참여했던 대신들 5명, 정미조약에 7명, 경술합병조약에 9명 해서 5명, 7명, 9명을 하게 되면 총 21명이 되게 되는데, 여기 이완용처럼 각각의 조약에도 개근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완용 하면 친일의 대명사죠. 송병준, 민간단체의 일진회의 거두였던 송병준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자기를 받게 되는데요. 농산공부 대신으로 정미조약에도 참여를 하게 되죠. 이 중에는 특히 이제 조약에 참여하게 되는, 그 조약을 비준하는 어전회의에 참석하게 되는 사람들 중에는 이재면처럼 왕족도 있습니다. 이 이재면은 고종의 친형이고, 고종의 친형이니까 대원군의 장남이죠. 그러니까 이재면은 나중에 이제 이희라는 이름을 쓰게 되고 공족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재명의 아들이 바로 이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준으로 개명을 하게 되죠. 역시 자기를 그대로, 자기는 아니지만 그대로 공족의 반열에 이어져 오는 사람이고, 이 대원군으로부터 이재면, 이준용으로 이어지는 이 사람들은 바로 운현궁의 주인들입니다. 운현궁이 어딘지 아시죠? 그래서 이 고종 같은 경우도, 이 운현궁은 궁이지만 정궁이 아니죠. 한양에 있는 궁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종이 태어난 곳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자란 곳이죠. 이 사람들은 모두 작이라고 하는 것을 작이. 공작, 백작, 공작, 후작, 자작, 백작, 남작 등급이 있죠. 이 작위를 받은 사람들은 돈을 받습니다. 일제시대 내내 습작을 하고 돈을 계속 받아서 그
자신들만의 고유한 권력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이 자기와 은사공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을사오적, 을사보호조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1905년 9월에 포츠머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것은 러시아와 일본의 강화 조약이죠. 그 전에 1905년 8월에는 이른바 이제 가스라 테프트, 일본의 가스라 대신하고 미국의 테프트 육군 대장이 밀약을 맺게 됩니다. 그 밀약의 핵심이 뭐냐면 미국이 필리핀을 보호국화하는 것을 일본이 인정을 해주고 일본이 한반도를 보호국화하는 것을 미국이 인정하는 쌍방의 밀약입니다. 이 밀약은 당시까지도 극비로 알려졌다가 1924년에 대해서야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1905년 여기 7월이고요. 요 8월에는 제2차 영일동맹이 체결이 됩니다. 이 2차 영일동맹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아시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프랑스 세력이 있고 영국과 일본의 세력이 있습니다. 일본의 모든 그 제국주의의 모델은 바로 이 영국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모델을 일본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예를 들면 운양호 사건 때 있었던 운양호라는 배들도 그때 세척이 한반도를 위협을 하게 되는데 운양호를 비롯한 이 배들은 다 영국의 군함들을 사들여서 개조한 배들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방어하기 위해서 힘썼던 것이 영국이고, 아시아의 그런 어떤 그 아시아를 지키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으면서 쌍방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1차 영일동맹은 1901년 2년인가요? 2월 2년 체결이 됐고, 2차 영일동맹 이거 그리고 이제 포스모드 조약. 이 포스모드 조약에는 배상금이 없습니다. 배상금 대신 러시아의 사할린 열도와 그 부속 섬을 일본이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주에 대한 이권,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보호국화는 러시아가 인정하는 적이 없고요. 한반도에 대한 우월권을 일본이 갖는다는 것을 러시아가 보장을 한 것이죠. 그 1905년 9월에 포츠모드 조약이 체결이 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이 포츠모드는 미국의 항이죠. 포츠모드 항. 그 대통령이 바로 루즈벨트죠. 테오도어 루즈벨트. 미국에는 두 명의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테오도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2차 대전 때에 있었던 그 루즈벨트,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인가요? 성을 이름이 어쨌든 루즈벨트. 이 루즈벨트가 이 포츠모드 조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받은 것이 노벨 평화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단 것들은 다 한반도를 뺀 국가들이 다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츠모드 조약이 체결되고 두 달 후인 1905년 11월 17일이 바로 을사조약이 체결된 그 해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을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1905년의 간지고요. 간지. 우리가 이모년에 일어난 군란, 이모군란,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 갑신정변, 임진년에 일어난 외란, 임진외란, 그죠? 병자년에 일어났던 호란, 오랑캐, 총나라 오랑캐, 호란. 이렇듯이 이제 동양에서는 주로 이 간지를 쓰는데, 을사년에 일어났던 늑약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강제로 이루어진 조약. 그래서 을사늑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2010년이 강제병합 100주년이었지 않습니까? 100주년에도 역시 강제병합에 대한 것도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일본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이 을사조약, 을사늑약의 경우도 우리의 선의의 뜻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적인 위협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맺은 조약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외적인 뭐라 그럴까요? 을사조약에 대한 고종의 부정 행위, 그것을 부인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했던 것이 바로 1907년에 헤이그 특사 사건이라는 거죠. 그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때 이 을사조약은 왕인 나나, 우리 조선 대한제국의 백성들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 강제에 의한 것이었다. 그것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했지만 이 당시는 이미 일본의 세계적인 지위가 입김이 너무 강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고, 그 실패로 돌아가면서 맺은 조약이 1907년에 7월에 있었던 정미 7조약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905년 요 을사보호조약의 핵심은 뭐냐면은 보호권의 박탈입니다. 아니, 보호권이 아니죠. 외교권의 박탈입니다. 외교권. 일본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대신 그 외교권은 일본이 갖는다. 한 나라의 주권이 다른 나라하고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을사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대한제국의 이름으로 국외에 파견됐던 공사관, 영사관들이 다 철폐가 됩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이 다른 나라와 교섭을 할 때는 꼭 일본을 거쳐야 일본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그 앞서 포츠모드 조약에 어떤 조약이 있냐면 보호, 감독, 감리적 감리. 조선에 대한 보호, 감리를 일본이 한다는 것을 러시아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포츠모드의 핵심 조약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을사조약에 앞장섰던 바로 이 5사람. 을사조약은 당시에 이제 외부 대신이었던 박재순이 앞장서서 하야시 공사와 정권 특명 공사였던 하야시와 체결한 조약이죠. 이 사진은 이제 을사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지금의 소공동에 있는 한국 주차군 사령관이었던 하세가와 요시미치의 관저입니다. 관저 앞에서 여기가 이제 이토이로부미고, 여기가 이제 하야시 곤스케, 임곤조라고 하는 특명 정권 공사입니다. 요 당시 일본 공사죠. 그리고 주차군 사령부였고, 주차군 사령관. 요것이 어떠냐면 지금의 그 프라자 호텔, 지금 위치가 프라자 호텔의 그 주차장에 있는 그 지역인데요. 이토이로부미가 이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특사로 일본 천황의 명을 받고 특사로 조선에 건너와서 고종과 아까 보셨던 을사오적 나머지 대신들을 겁박을 하면서 조약을 계속 체결하도록 회유했던, 그러면서 머물다가 일본으로 갈 때까지 기거했던 그곳입니다. 나머지 이 사람은 일본 영사로, 당시에 경성 영사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나머지 사람들은 주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은, 얼굴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은 아는 만한 사람이 있지만 딱 특정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주차군 사령부의 여러 가지 뭐 중급 이상 이제 장교들이겠죠. 그런 사람들하고 공사관 직원들이 을사조약 체결 후에 기념을 사진 찍은 그런 사진들입니다. 을사조약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두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 공통주의입니다. 이해 공통주의. 그 이해 공통주의가, 일본이 말하는 이해 공통주의와 우리가 말하는 공통주의가 딱 떨어지진 않죠. 일본이 이야기하는 이해 공통주의는 조선의 문명화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요 설명이 나옵니다. 한국이 부강해졌다고 인정할 때까지, 그런 이해 공통주의가 해소될 때까지 조약을 유지를 한다. 그 핵심은 이제 외교권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을사조약을 체결을, 특히 이제 러일 전쟁 때만 하더라도,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인종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인종주의.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대신해서 백인종인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자기의 돈과 자기의 병력과 이런 것들을 들여서 동양을 보호해 준다. 황인종과 백인종의 전쟁으로 몰고 갑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일본의 승리를 염원을 하는 거죠. 그거는 조선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일본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뢰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 러일 전쟁에서는 백인종의 식민지보다는 황인종의 이해 공통주의,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도해주고 감리해줘서 우리가 부강해질 때까지 일본은 약속했다. 약속할 것이다. 강화도 조약부터 계속 있어 왔던 내용입니다.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 이 왕권에 대한 보호는 한다. 독립을 인정을 한다. 그래서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일본의 승리를 염원을 하고 북진군이라든가 특히 뭐 일진회라든가 뭐 천도교 동학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원조를 해주고 철도를 까는데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응원도 가고 뭐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핵심에는 바로 이 이토 히로부미가 있는 겁니다. 이 이토 히로부미는 조슈벌의 대표적인 장주벌이라고 하는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4개의 번 중에 대표적인 장주벌, 조슈벌의 핵심입니다. 이 이토는 문관의 핵심이고요. 무관의 핵심은 야마가타 아리토모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이토를 핵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점진적인 조선에 대한 보국화를 길게 해서 조선인들이 일본의 혜택을 누리면서 일본의 완전한 식민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점진적으로 기다려서 이들을 교화시켜서 일본의 속국으로 해야 된다 주장하는 세력이고요. 이 무단파 같은 경우는 힘을 써서라도 나중에 이제 3대 통감으로 오게 되는 그 데라우치 마스타케 그런 후예들이죠. 그 후예죠. 데라우치가 3대 통감을 하는 과정에서 병합조약이 체결이 되고 그 병합조약 체결의 공로로 일대 총독이 되는 거죠. 그 세력들이 쌍두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초대 통감으로 2등 방문이 이토 히로부미가 온 다음에 1909년 6월 물러날 때까지 점진적인 이런 보호 통치가 유지가 되는데 많은 지식인들 제야나 조야에 물론 반대하는 세력들이 더 많았지만 이 이해 공통주의에 대한 일본에 대한 신뢰를 끊임없이 가졌다는 거죠. 요 엽서에 대한 부분은 이제 통감부가 개청이 되는데요. 통감부 조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조약의 1조는 외국과의 관계,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사무를 감리 지휘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외무성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역할은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가 한다는 거죠. 한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책임을 지고 이전에 있었던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도 무효가 되고 앞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3조가 바로 이제 통감과 관련된 것인데요. 황제 폐하의 거라에 있는 한 명의 통감. 이게 레지던스입니다. 레지던스. 상주자예요. 상주자. 상주하면서 이 통감은 한국 정부의 라인을 타지 않고 이원적으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내각이 있습니다. 외교권에 대한 부분을 이제 통감부가 갖게 됩니다. 통감부. 통감이 관할하는 통감부, 총독부처럼 통감부를 두는 거죠. 레지던트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황제의 수직으로 가 있는 이 내각 라인과 이 통감부의 라인은 전혀 별개입니다. 통제를 받지 않아요. 간섭도 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이 통감은 이 황제에게 아련을 할 수가 있고 조건을 얘기할 수 있고 겁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이 조약 자체에는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이지만 이것이 정미 조약을 거치면서 내정까지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개항장과 기타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는 곳에 이사청을 두고 그 이사청을 관리하는 관리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황제와 내각과 지방 정부가 조선에서도 있고 통감을 통한 지방 이사청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충돌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서 다 관할을 해요. 점점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이 개항장과 기타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런 것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청이 전국에 만들어집니다. 법률적인 체제라든가 행정체제가 독자적으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이 통감부 관할이 내각을 장악을 하게 되는 그 관계가 돼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협약의 조건을 제외하고는 다 효력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없어질 건 없어지고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는데 단 일본의 허락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한다.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핵심이 바로 이 황실이에요. 일본에서는 천황이듯이 3.1운동 같은 경우 고종의 승하, 그죠? 순종의 승하, 60만세 운동, 이것이 직접적인 어떤 왕에 대한 왕권에 대한 향수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선이 대한제국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황실을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지 않느냐, 폐지하느냐 유지하느냐. 그래서 이완용 같은 경우도 데라우치가 1910년 5월에 3월인가요? 임명이 3대 통감으로 임명이 돼서 부임할 때까지 8월에 부임할 때까지 2, 3개월 동안 일본에서 뭘 하냐면은 병합준비위원회라고 하는 팀을 꾸려서 병합을 추진하게 되는데 먼저 들고 온 것이 뭐냐면 병합조약 안에 황실의 폐지였어요. 황실의 폐지. 왕도 폐지. 근데 이완용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황실은 축소, 왕족이 되는 거죠. 왕족. 왕공족이 되면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완용이 주장했던 것은 한국인들에게 정서는 왕실의 존엄이다. 그것을 없애는 순간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황족과 왕족과 고관 대신들의 자리를 보존을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을사조약으로부터 하나씩 외교권으로부터 내정권으로 넘어가는 그 토대가 된 것이 바로 이제 을사조약의 이런 핵심 내용들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외부 대신 박재순, 하야시 곤스케가 정권 대신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죠.